쫓겨난 시어머니, 그러나 그녀의 정체는 재벌의 첫사랑.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밥은 식어가고 있었고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건 나뿐이었죠. 한미정, 이것이 내 이름입니다. 벌써 십몇 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서연 곁에서 손녀 할인을 키우며 지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요양원 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찬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은 어디선가 배운 듯했어요. 미리 준비된 대사처럼 들렸죠. 민호는 신문을 내렸습니다. 잠깐 내 얼굴을 봤지만 시선을 돌렸어요. 그건 연기였을 겁니다. 요양원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가락도 떨렸어요. 네. 엄마도 좋을 거고 우리도. 전문가들이 보살펴 드릴 테니까 더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 그 단어가 자꾸 거슬렸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에 의해 살아온 사람에게 편함이란 뭐였을까요? 아침을 챙기고 밤을 챙기고 손주의 손을 잡아주고 그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짐이 된 거였어요. 할인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17살 손녀의 손이 따뜻했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내 딸, 할머니는 괜찮단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냈지만 그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연이 할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건 다 내 아빠가 결정한 일이야. 할머니를 위한 거니까 이해해. 거짓이었어요. 누가 봐도 거짓이었습니다. 할인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내 손을 놓지 않으려던 아이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그 밤 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옷 몇 벌, 낡은 수건 사진 몇 장, 72회가 들어있는 짐치고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가벼운 건가 싶었어요. 가방을 정리하다 서랍 밑에서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죠. 몇십 년을 그곳에 숨겨둔 것이었어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 읽었습니다. 미정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함께 도장 하나가 있었어요. 붉은 인주가 묻어있는 도장. 박정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도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무게가 있었어요. 가볍지만 무거웠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증거였거든요. 단 하나의 증거. 아침이 밝자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 비가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 서연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는 읽지 않고 있었죠. 할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혼자네. 젖은 길을 걸었습니다. 발이 빠져나올 것 같았지만 계속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요양원은 겉으로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뭔가가 다가 느껴졌어요. 차가운 공기, 형식적인 웃음. 직원들은 인사를 했지만 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배치해야 할 숫자일 뿐이었죠. 한미정님, 여기가 당신 방입니다. 2층 끝방이었어요. 창문으로는 회색 담장만 보였습니다. 침대, 책상, 의자. 그게 전부였죠. 내 인생이 이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첫 밤,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어둠이 무서웠거든요. 누군가의 흐느낌이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우는 사람. 그게 나와 같은 세상의 사람들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흘렀어요. 시계는 똑같이 돌아가지만 하루가 10배로 길었습니다. 밥을 먹고 약을 먹고 창문을 바라보고 그러면 하루가 끝났어요. 나는 매일 밤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그 무늬를 따라가며 생각했어요. 박정도. 그 이름이 얼마나 오래전의 것인지. 부드럽고 따뜻했던 목소리가 이제 내 귀에만 맴도는 건 아닐까. TV에서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건성으로 봤는데 갑자기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정도그룹 회장 박정도 신규 사업 진출 발표. 내 눈이 벌떡 떴습니다.
그 얼굴, 처음엔 모르겠던 얼굴이 점점 또렷해졌어요. 세월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휘었고 주름이 많았죠. 하지만 눈은 같았어요. 그 따뜻한 눈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벌이었어요. 나는 도장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난 일이 아닌가. 그 사람은 그 세상에서 살고 있고 나는 여기서. 하지만 뭔가가 자꾸만 불렀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늙은 여자의 감상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미정아, 만약 내가 널 못 찾게 되면 이 도장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찾아가거라. 그건 내 몫이다. 정도가. 손이 정말 떨렸습니다. 몇 번을 읽었어요. 글씨가 흐릿해질 때까지. 도장에는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찍은 인장이었죠. 이건 증거였어요. 이건 진짜 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음이 정해졌어요. 평생 한 번은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녀를 위해 살아온 인생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직원에게 서울로 간다고 했어요.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인사했습니다. 부디 돌아오시길 정도의 형식적인 말뿐이었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지나갔어요. 처음 보는 것도 있었고 기억 저편에 있던 것도 있었습니다. 나는 도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야 시작이네.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희망인지 불안인지 모르는 그 느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정도그룹 본사 건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유리 건물 사람들이 바삐 드나들었어요. 넥타이를 맨 직원들, 지하철역같이 복잡한 로비 이 높은 곳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던 박정도는 대학생이었어요. 엉뚱했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경제학부 학생이었죠. 우리는 도서관에서 만났고 그 남자는 나를 극장에 데려갔어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보안 요원이 나타났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 그 말에 느낌이 왔습니다. 내가 이제 그런 나이구나. 박정도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세요? 없습니다. 보안 요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도장을 꺼냈어요. 손가락으로 그 인주 무늬를 보여주며 말했죠. 이것을 들고 오면 만나줄 겁니다. 그건 승부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보안 요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무선 통신을 했습니다. 말을 몇 마디 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겠던 그 얼굴이 점점 또렷해졌어요. 먼저 눈이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마치 유령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미정. 정말 미정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떨렸습니다. 네. 저 맞습니다. 박정도가 내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지만 확실한 손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손의 온기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 회장실 안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이 빌딩을 이루고 있었죠. 박정도는 나를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손을 놓지 않으면서요. 어떻게? 혹시 그 도장 때문에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박정도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정아, 나는 자네를 평생 찾고 있었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어디선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도씨, 왜 이 도장을? 자네가 떠난 그날부터 난 자네를 잃었다는 생각을 단 하루도 놓지 못했네요. 가족들이 우리 사이를 막았고, 난 나약했고, 결국 자네를 놓쳤어. 박정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도장과 편지는 내 인생 최후의 보험이었어. 혹시라도 자네가 어디선가 나를 찾는다면
이걸로 내 전부를 줄 수 있게. 전부라는 게 내 전 재산의 30% 자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비밀 계좌가 있네. 그리고 유언장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뒤집힐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기다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렸어요. 나를 찾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장, 편지, 계좌, 유언장.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것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자네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 있으면 되지 않나. 박정도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뉴스는 갑자기 터졌습니다. 나는 요양원 방에서 일을 봤어요. 짐을 다시 챙기는 도중에 TV에서 나왔거든요. 속보 정도그룹 박정도 회장, 긴급 입원. 그 다음 뉴스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도 회장, 비밀 상속인 지정, 전 재산의 30% 상속 의사 표명.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어요. 상속인의 신원은 한미정, 만 72세. 현재까지 상속인과 회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화면을 봤습니다. 제 이름이 전국에 퍼지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어요. 엄마,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첫 문장부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뉴스 본 거니? 본 거가 아니라 엄마 이름이 왜 거기 나와요? 박정도 회장이 누구인데?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줄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엄마, 대답을 해. 목소리가 컸습니다. 미안해하거나 묻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민호, 난 내 인생을 살았을 뿐이야. 그리고 끊었습니다. 밤이 깊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르게 대해진 세상 때문이었어요. 아직도 나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신경 쓰였거든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 박정도는 일주일 뒤 별세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전국의 기업인들이 몰려왔죠. 나도 그 중심에 있었어요. 누군가는 절을 했고 누군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건 순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상은 항상 그렇게 움직입니다. 돈 앞에서. 그 밤 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한미정님, 이것이 고인의 최종 유언장입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별장세채, 유명 기업 지분, 정기자산관리계좌. 이게 정말 모두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이렇게도 남겼습니다. 변호사가 손으로 글귀를 가리켰습니다. 미정이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기를 바란다. 정도 올림. 나는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나를 기다렸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옳았다고 증명해 준 것입니다. 집 앞에 섰을 때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십몇 년을 함께 살던 집 나를 버린 집 하지만 할인이가 있는 집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나타난 건 서연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호도 나왔죠.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몰랐습니다. 정말로요.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인 것 같았어요. 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들과 지금의 그들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돈이 변한 것이지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었거든요. 일어나세요. 그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순 없겠지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시 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인생을 사세요. 나는 가방을 들었어요. 돌아선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나오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할머니,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나는 할인을 안았어요.
오랜 시간을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괜찮다. 손녀 할머니는 괜찮단다. 할머니, 정말 다시는 안 오세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너를 데리고 우리만의 집을 만들 거야. 그곳에서 함께 살자. 괜찮겠니? 하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깨끗한 눈물이었어요. 나가 빠져나올 때 민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서울 강남 한 구석에 작은 공방을 열었어요. 이름은 미정 갤러리였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손으로 만든 것들을 팔았죠. 천연 염색 천들, 손뜨개 옷감들, 작은 도자기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났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즐거웠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나는 공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공방에 불을 켰어요. 물감을 차렸습니다. 손으로 천을 만졌어요. 그러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린이는 공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이 색깔 정말 예뻐요. 아이가 손으로 천을 만지고 있었어요. 18살이 된 손녀였습니다. 그지? 이건 쪽으로 만든 파란색이야. 할머니가 처음 배운 색깔이란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이런 걸 하셨어요?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아이의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젊을 때도 너 아버지가 어릴 때도 이런 걸 좋아했단다. 하지만 그때는 할머니가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었어.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했거든. 그럼 지금은 할머니가 나를 위해 살아. 하린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공방에 가득 찼어요.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정도가 남긴 글귀였죠.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분은 마음의 품격이다. 나는 그 글귀를 매일 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깨달았어요. 돈이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꿨다는 걸. 외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된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 말이. 민호, 벌써 괜찮다. 아니요, 꼭 해야 할 말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을 잘 살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직 아들로서 느껴야 할 감정들을. 엄마, 미안합니다. 그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용서라는 건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놓아주는 거거든. 민호가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봄꽃이 피었습니다. 나는 요양원을 나온 지 거의 2년이 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나요? 집만 되던 사람에서 누군가의 첫사랑이 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건 매 순간 내가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공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봄날의 햇빛이 따뜻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박정도가 내게 남긴 모든 것들,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72살의 할머니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런 말은 어색했지만 그게 현실이었죠. 공방으로 돌아오자 하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대학 지원서 낼 준비됐어요. 그렇구나. 뭘 공부할 거니? 할머니처럼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목공이나 도자기 같은. 나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좋구나. 그런데 말이야, 하린아,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니? 뭔데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던 건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야. 넌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절대로 자신을 잊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야. 기억했니? 네, 할머니. 그래, 잘했다. 나는 창밖의 봄꽃을 다시 봤습니다. 그 꽃들은 작년과 다르게 피었을 겁니다. 같은 나무에서 나왔지만 새로운 꽃으로 피었거든요.
난 그런 꽃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몇 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공방은 이제 법인화 되었어요. 손녀와 나의 공방이 되었죠. 할인이는 서툰 손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실패도 많았고 흙이 손에 묻기도 했어요. 할머니, 이거 왜 자꾸 깨져요? 그건 아직 내가 마음을 담지 않아서야. 마음을요? 그래.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깨지지 않아. 할인이가 다시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공방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사람이었죠. 민호였습니다. 그 옆에는 서연도 있었어요. 엄마, 저희 결혼기념일인데 공방에서 뭘 만들어도 될까요? 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뭘 원하니? 저희가 처음 만난 곳이 카페였는데 그 카페에 둘이 앉아서 봤던 도자기 공예품이 있었거든요. 그걸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들어 주겠다. 그 도자기를 만드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라 내가 천천히 만들고 싶었거든요. 민호와 서연이 다시 공방에 왔을 때 나는 그 도자기를 건넸습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웃었습니다. 공방 밖으로는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봄은 가고 여름이 오고 있었죠.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도 흘렀어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공방에 불을 켰습니다. 손으로 천을 만졌어요. 물감을 차렸습니다. 흙을 만졌죠. 그리고 매일 나는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삶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라는 것을. 벽에는 여전히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분은 마음의 품격이다. 그 말이 지금은 내 삶 그 자체가 되어 있었어요. 할인이가 손에 물감을 묻히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색깔 어때요? 좋구나. 정말 좋다. 나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건 미래였습니다. 1년 뒤, 공방은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졌다는 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알기 시작했어요. 버려진 할머니가 재벌의 유산으로 만든 공방. 그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공방에서 할인이와 함께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나는 공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정도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이 적힌 비석만 있었죠. 나는 손으로 비석을 만졌습니다. 정도 씨,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주신 도장과 편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누군가의 짐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인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공방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겨주신 돈으로요. 나는 웃었습니다. 이제 난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찾아준 사람입니다. 고마워요. 비석 앞에 잠깐 있다가 나는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봄. 그건 내가 마지막 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공방이 2년을 맞이하는 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방을 찾았어요. 유명인들도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뭔가를 만들고 싶어 했죠. 나는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만드세요. 그건 박정도가 내게 해준 말과 같았습니다. 마음으로 만들라는 말. 할인이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방학마다 공방에 와서 나와 함께 일했습니다. 할머니, 졸업 후에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이 공방은 너를 위한 거니까. 할인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나한미정은 여전히 공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불을 켰어요. 손으로 천을 만졌습니다. 물감을 차렸죠. 흙을 만졌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나는 박정도가 남겨주신 말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부는 마음의 품격이다. 그 말이 이제는 나의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할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해 선택받은 할머니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에 의해 선택받은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